거리의 변호사로 시작해서 3선 의원이시자 지금은 서울시장 입후보 예정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네, 체력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방전되지 않은 배터리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이신데요.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늘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맞습니다. 네, 아니 결코 근데 지치지 않는. 네, 정말 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체력 좋아요. 네, 그죠. 하루에 막 8개, 10개 일정 소화하고 정말 밤에도 네. 잠도 잘 안 주무시고 밤에도 24시간. 늦게 그러신 것 까지 같더라고요. 자료 보고 살피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님 만나면 항상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애도 소식 먼저 네,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정치권을 넘어서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인데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위중해 주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네. 현지에서 네네. 전해 들었는데 믿기지가 않았고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 일 없이 다시 돌아오실 거다 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연이어서 들어온 소식이 의식을 못 찾고 계시다. 뭐 계속 그런 얘기만 들려와서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보냈는데 이제 어제 또 그 말씀을 듣게 돼서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저한테는 스승 같은 분이세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존재이시지만 네. 제가 이제 초선 국회의원 들어갔을 때 참 정치에 제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제가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했고 이제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당 대표가 되시고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그때 뭐 사실 수석 최고위원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막 도전했었던 그런 막 네. 신출내기에 겁대가리 없는 그런 초선이었는데 그때 대표님이 항상 저한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치인은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금붕어처럼 모든 굉장히, 사람이 너를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최고위원이 되니까 막 이것저것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고 말도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어했더니 정치는 항상 책임을 지는 자리다. 책임을 지기 싫으면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면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 그 당시에 뭐 당 현대화 특위위원장, 뭐 검찰개혁 특위위원장 각종 위원장을 많이 맡았었는데 고생이 많다, 일 많이 한다, 일 잘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제가 이제 정치를 그때 막 그 제가 초선 끝나고 재선 안 할라 그랬을 때 네. 야 이길 수 있는 놈들은 다 나가야지 무슨 배부른 소리냐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때 최고위원이니까 그러면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재선 나가게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고 제가 힘들 때마다 말씀을 청해 듣는 그런 분이신데 이제 곁에 다시 못 오신다고 하고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녁에. 그러니까요.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굉장히 큰 슬픔에 잠겼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해찬 전 총리님의 어떤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은 다른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전략가다운 모습도 보여주셨고 리더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정책가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따뜻한 스승의 모습, 동지의 모습 다 보여주셔서 이런 모습들을 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경험해 봤을 때 전략가로서도 되게 탁월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21대 총선 압승을 거둘 네, 때도 네. 그 탁월한 전략가다운 모습들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굉장히 저는 감동 깊게 많이 봤었고 그리고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대위 고문, 상임 고문이시기도 하셨죠. 예, 예. 그런 모습들 쭉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냉철하세요. 전략을 분석하시거나 판단하실 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배 정치인들은 귀감이 되고 항상 선당우사 얘기하셨고요. 공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그 총선을 공천하는 그 막중한 책임이 네. 있을 때
제가 진짜 사심이라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없어요. 딱 진짜 공만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분이고 대선을 앞두고도 뭐 여러 가지 진짜 훌륭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죠. 네, 그 모습 오래도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석에서 농담도 잘하시고 아, 그러세요? 그러시거든요. 네, 농담도 약간 잘하시고 무서운 느낌이 있잖아요. 맛집 같은 거 아, 데려가시는 것도 좋아하고 후배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또 후배들한테는 되게 다정하게 그렇게 다정하게 하셨나 하셨어요. 봐요. 예. 저는 이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뵙고 했던 게 네. 다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경찰할 때 총리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 항상 강단 있고 분명하시고 아, 명쾌하시고 세실 땐 엄청 세시죠. 세시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총선 때 한번 뵀었는데 그때 약간 이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기력이 쇠하신 모습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랬었습니다. 당대표 하실 때는 이제 비공개회에서 화나시면은 망치 있잖아요. 저 나무 망치 네, 네, 세게 네. 두들기셔가지고 의사봉? 의사봉 아. 부러뜨리시기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추억들이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 모두 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운 지명 철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고심 끝에 결국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논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신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운 지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 우리 당도 그렇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청문회를까지는 지켜보자. 네, 네, 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받았던 의혹이나 이런 게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어느 누구도 안 한 거죠. 네, 다만 이제 어렵게 모셔오신 분이니 청문회까지는 네. 보자라는 이야기였고 청문회에서의 근데 해명이 그렇게 깔끔하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약간 의혹을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다 네, 보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선제적으로 여러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지명 철회라는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인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잘 말씀을 하셨던데 네, 대통령님이 픽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도전적 픽이었죠. 그럼요. 강호식 예,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통합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 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지명 철회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무겁게 이 의미를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게 지명 철회를 했다. 이런 반응을 내놨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해훈이라는 분은 우리 진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런 말을 할 거면 참 얼굴에 참 맞아. 철판을 좀 깔아야 뻔뻔하죠, 되는데요. 진짜. 본인들이 5번이나 공천을 했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 점을 좀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지형이 아니었던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통합의 의미를 무겁게 담아서 네. 힘들게 픽을 한 거고 모셔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과정 정도는 거치게 하는 것이 맞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5번이나 공천했으면은 네. 뭐 청문회도 하지 말고 무조건 지명 철회해. 우리가 5번 공천했지만 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똥인 줄 알고 계속 공천했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정말 그 본인들이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청와대가 마치 검증에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뻔뻔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적어도 공당이 5번이나 공천했을 정도면 기본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 네, 아닐까요? 네, 그렇죠. 아니 이혜원 후보자 지명 이후로 TV조선을 비롯해서 보수 매체에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단독으로 쏟아낸 논란 보도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 진영 내에서 나온 거였을 건데요. 네. 이것들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진영일 때는 무조건 보호한다. 네, 또 다른 진영일 때는 무조건 공격한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이해운이라는 사람을 도전적으로 픽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의미나 가치에 대한 존중과 또는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대통령님의 어떤 의사라든지 대통령님의 어떤
판단에 비춰보면 TV조선과 같은 그런 보수 매체가 보이는 행태라든지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정말 너무 가볍죠. 편파적이고 네, 네. 편향적이고. 아니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 인사를 데리고 가다니 절대 안 돼라고 하면서 다시는 못 가게 예를 들어서 야 너네 또 간다고 하기만 해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망신 줘가지고 다시는 고개 못 쳐들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주 그냥 악의적인 보도들 그런 이렇게 했다고. 전략적 판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을 정말 지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한간에 도는 얘기로는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서. 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전체 차원에서 좋은 건지 한번 그러니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해훈 후보자의 어떤 그런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볍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절대 예, 아니고 저는 소위 말하는 보수 매체와 보수 진영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다음 기획예산처 후보 인선을 해야 되는데 또 보수 후보가 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 걱정입니다. 네. 뭐 이번에 이제 그 홍익표 정무수석 얘기 들어보니까 꼭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대통령님의 통합을 위한 시도와 네. 통합을 위한 어떤 행보 이건 계속될 건데 네. 요 부처가 또 그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죠. 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합당 논의. 아주 지금 뜨거운데요. 합당 논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 뭐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들은 따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당내 상황이 좀 어떤가요? 당내 상황은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통합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후에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당 대표님께서 발표하는 절차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메시지 남긴 것처럼 당내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네. 또 당내에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을 못 챙기신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저도 했거든요. 네, 네. 통합은 필요하나 이 절차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 내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통합은 필요하다,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눠져 있고요. 통합은 필요하다는 쪽에서도 보면은 통합은 필요하고 지선 전에 해야 된다는 쪽과 통합은 필요한데 지선 후에 해야 된다는 쪽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서 네.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세 부류 다 절차적인 문제는 좀 좀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약간 그 발표 과정에 대한 아쉬운 점은 공이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님도 의총에서 네.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좀 숙고하지 못한 것 같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발표 시점에 대한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그날이 또 코스피 5천을 찍은 날이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 또 합당 발표를 해서 합당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코스피 5천에 이 소식이 좀 묻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동돼서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 합당이 어떤 과정으로 논의되는 거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논의를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과정은 논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뭐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의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수별로 의원들도 모임을 당내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은 하거든요. 네, 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아나가는 과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의원들 이제 뭔가 좀 네네. 고민하시겠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합당이 된다면 또는 이 합당 논의들이 향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제가 뭐 분석을 막 해본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통합하는 과정이 얼마나 매끄러우냐에 따라서 이 미치는 모습이라든지 미치는 영향의 크기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합당하는 과정 자체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정치적 그렇죠. 효과를 좌우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후 과정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걸 보면 조국 혁신당의 DNA를 보존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잘 섞일 거다. 뭐 지분론이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죠.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김건희 1심 선고가 네. 있습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이제 기소가 된 요 부분인데요.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뭐 사실 이미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매우 중한형이 선고됐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법원의 기류가 좀 상당히 바뀌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네. 물론 지기현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서 네.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잡혀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 없이 뭐 필요한 중한형이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특검이 구형했을 때 또 적용한 혐의가 뇌물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선 수재로. 네. 중한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네, 구형에 맞춰서 어느 네. 정도 선고가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약간 그 적용한 혐의 자체를 네. 조금 변경하거나 하는 과정이 항소심에라도 공소장 변경이라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구형은 15년 구형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대략 15년에서 네, 위안에 15년 정도 15년 나오지 정도 않을까 받을 것 싶습니다.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근에 근데 네. 뭐 선고나 네. 선고되는 형에 네. 큰 의미가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저 왜냐면 전혀 못 맞추겠어요. 아니 한덕수에 대해서도 네, 네. 15년 구형했을 때 야 진짜 구형이 좀 너무 약하다 그때 23년을 선고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저희가 앉아서 미리 예측한다는 맞아요.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둘 다 변호사 출신이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아니 한덕수 23년 선고 받았을 때 그 실시간으로 들으셨죠? 네네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물줄기가 잡혔다라는 느낌을 들으면서 안도가 되더라고요. 저도요. 왜냐하면은 제가 몇 번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했지만 법원이 그 내란에 대해서 그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네, 계속 네. 들었잖아요. 그런데 23년 선고하는 거 봤을 때 드디어 이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판결이 나왔고 그렇죠. 예, 예. 이게 이후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들면서 마음이 좀 놓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막 그 전에 체포방해 윤석열 체포방해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초범이고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분노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자범이고 아니면 똑같은 일반 재판도 아닌데 무슨 내란을 재범식이나 한다고 맞아요. 이걸 초범이라고. 앞단의 법리는 굉장히 잘 설명하다가 맞아요. 그죠? 예, 예. 공수처가 수사권도 있고 네. 그 당시 발부된 영장도 정상적이고 적법하고. 쭉 나오다가 갑자기 형량해서 하니까 사안을 중대하게 안 보나? 맞아요. 이 예, 느낌을 예.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도 보면은 보통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도주의 우려가 크다 그래서 영장이 나오는데 그렇죠. 자꾸 사안의 중대성은 빠지니까 네. 도주 우려가 없어요. 증거인멸할 게 없어요 하면서 영장이 계속 기각이 돼버렸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 집행방해도 법리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고 칭찬받을 만큼 하다가 형량은 굉장히 가볍게 하니까 네. 전반적으로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나 했는데 이번에 딱 사안이 중대하다 그러면서 제대로 형량을 딱 선고하는 거 보고 되게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후 판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져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만 지기현 판사의 캐릭터 워낙 독특하고 예측할 수가 예측할 없어요. 수가 그죠? 없고 네.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자체가 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 줬기 때문에 네. 여전히 불안감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건희 1심도 생중계 되겠죠? 아직까지 결정은 예, 안 안 된 됐습니다. 거죠. 네, 네. 제가 봤을 때 생중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재판 과정도 다 중계가 됐는데 네, 네. 생중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때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방을 받자마자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단식을 중단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성의가 없어요. 단식을 중단하는데도 네. 성의가 필요한데. 진짜 이거는 이게 연기였나? 그동안의 단식이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네. 단식 마무리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모든 언론 매체에서 출구 전략을 대신해서 다 걱정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출구 전략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맞아요. 걱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그냥 해버린다고? 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당에는 참 어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탄핵당한 탄핵당한. 예, 박근혜가 와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네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른이 없다뿐만 아니라 전략도 없고 전략도 전술도 없고. 없고 네. 결기도 없고 명분도 없고 네. 좀 다 없는 단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 50대시잖아요. 아, 40대신가요? 50대입니다. 아니 제가 그 장동혁 단식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지금 저기 화면에 나가 있는 저 장면. 저는 저 장면이 굉장히 기이하게 느껴졌었고 일단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탄핵이든 계엄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국민들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장동혁에게 구원자처럼 나타난 사람이 아버지가 비상계엄을 몇 번을 맞아요. 하고 본인은 탄핵당한 대통령이 손을 내미니까 구원자처럼 손을 내미니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저는 국민한테 2차 가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장면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는 그 장미와 교감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도 그거 되게 이상했어요? 이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50대 남자의 감성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전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아. 않고,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저 장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장면은 정말 굉장히 좁은 고정적인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죠. 네. 그리고 평가도 그렇게 하는 걸 듣고 제가 놀랐어요. 보수 대통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 장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졌다. 장동혁의 단식으로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저희들 보기에는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전혀 아니죠. 그죠? 네. 국민 비하. 정말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한테 2차 가해를 줬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저걸 네. 보면서 저렇게 탄핵당한 대통령, 아버지는 수차례 비상계엄을 했던 사람, 근데 저런 사람이 구원자처럼 와서 손을 내미니까 벌떡 일어나는 모습, 저것들이 와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그렇게 진영만 보고 정치를 하고 진영에서 이탈하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어쨌든 한동훈 제명에 대한 판단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라고 보십니까? 뭐 본인들이 어느 정도 그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제가 보기에 보수적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세력들을 어느 정도 모았다, 그래서 안정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제명을 하려고 하겠죠. 예. 저는 그래서 목표와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제명은 할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과 지방선거 연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연대하는 게 별로 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쪼그라들 대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네, 네.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탄핵이라든지 계엄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달라진 태도를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마 이준석도 뭐 한동훈이 제명된 뒤거나 아니면 그 전이라도 뭔가 윤석열과 절연하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줄 거고, 그러면 뭔가 연대를 하면서 뭔가 시너지가 날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장동혁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곧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없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 아마 또 모른다. 국민의힘이 약간 태도를 변화하면 변화하네 이러면서 언제든지 다시 손을 잡으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의원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요? 이제 서울시장에 본격 출마 선언을 하시고 네. 이제 정책 토론회, 정책 간담회도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23일 날 시민들과 또 정책 토론회도 하셨죠. 그거는 정책 토론회가 아니라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 등에 담고 싶어서 네, 네. 시민들을 모시고 무엇이 있으면 좋을지, 무엇이 없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고요. 네. 요건 제가 서울의 여러 권역을 다니면서 몇 차례 좀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후에 있을 정책 발표 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서울시민 100명 인터뷰한 그런 100명 내용인가요? 인터뷰는 제가 따로 또 시민들 보면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따고 있고요. 네, 네, 네. 말씀하신 행사는 한 4번 정도 기획이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또 피곤해 보이시는 표정으로. 저거는 제가 시장에 네. 가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물가를 좀 다운 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 가서 장도 봐가지고 뭐 저녁 식사도 한번 먹어보고 네. 저 장면은 뭐냐면은 강서에 있는 시장인데요. 과일 가게에 가서 제가 직접 물건을 파는 장면이에요. 직접 또 알바로. 팔아보셨어요? 네, 한 1시간 반 동안 알바하면서 사과, 배, 뭐 딸기 이런 거 팔아봤는데 특히 요즘에 물가 중에서 네. 생활 물가 그 중에서도 농산물, 과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팔면서 시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오셔가지고 사과를 집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너무 비싸다 알도 안 굵은데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랬어요. 근데 다만 온누리 상품권이 좀 풀리니까 네, 온누리 네. 상품권으로 과일을 사시는 분들. 사서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네.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 해주시던가요? 시민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대표적으로 꼽는 게 혐오 현수막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쵸. 그 얘기를 예, 예.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거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도 다 공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거의 공해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행정 좀 이제 안 진행됐으면 좋겠다. 네. 뭐 한강 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지도 모르는 그런 전시성 행정 예산 낭비 사업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주로 이제 강북 쪽에는 뭔가 교통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네,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시고 AI 시대가 돼 있는데 AI 시대를 맞아서 뭔가 재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해보시니까 막상 좀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건 어떤 거 있으세요? 뭐 행사하거나 시민들 만나는 게 어렵거나 힘든 건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막 여러 군데 다니거든요. 네, 네, 네. 막 노원에 가서 연탄 나르다가 또 어디 가서 인터뷰하다 어디 가서 행사하고 막 네, 그러니까 네. 일정 자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원래도 피곤해 보이는 얼굴인데 근데 더 피곤해 보이는 거죠. 더 피곤하기 힘든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피곤하더라도 일을 할 정도의 체력은 되고 열심히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체력 단련실에 딱 계시는 분이시라고 예, 들었거든요.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고요. 네, 네. 밥도 잘 먹고 밥도 잘 잠도 좀 드시고. 짧지만 한 번 잘 때는 숙면 푹 취하는 자고. 스타일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없애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남 강북의 격차가 없어져야 된다.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강남구와 강북구의 GRDP라고 그러죠. 지역 내 GDP 네, 네. 22배 차이 납니다. 오, 22배.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강북구 22개가 있어야 오. 강남구 하나가 돼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격차가 또 큰 것뿐만 아니라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점점 네. 더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강남 3구에 예정돼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업분들을 다 강북에 투자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북 균특 회계라고 해서 균형발전 특별 회계가 있는데 1조 원 규모로 늘려서 4년 내내 퍼붓겠다. 그다음에 시민 펀드를 조성해서 강북의 여러 사업들에 그 펀드가 투자함으로써 또 마중물 역할도 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를 하면
조금 개선될 줄어들어요. 거예요. 조금 아, 개선될 그나마. 거예요. 워낙 그렇구나. 강북의 교통 인프라라든지 교육 인프라라든지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런 것들 많이 보충을 해야 좀 균형이 좀 맞고 그래야 이제 강남에 살아야만 뭔가 혜택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이런 없어지죠. 생각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걸어서 도서관에 가고 강북에 있는 친구들은 버스를 타고 도서관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없어져야 되겠죠. 물론 네.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입지를 보고 판단해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공공 투자에 있어서는 균형을 맞춰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아우,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열심히 말씀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